그래서 오늘은 이제 BLTM 파트너스 클로스 세미나를 위해서 따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먼저 오늘의 목차 말씀드리자면 이제 강사인 제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고 여러분들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다음에 투자 유치란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개괄과, 다음에 저희 이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으러 이제 VC들을 찾아가는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투자 유치 하지만 누구로부터 투자를 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사실 이게 성공률이 높아지는 일인데, 또 그런 쪽에서는 이렇게 자세한 자료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어서 VC들이 뭐 하는 집단이고 이들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을 할애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VC들에게 접근해서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가 이제 오늘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강사인 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세렌디스트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렌디스트는 이제 기업가치 종합 성장 그룹으로,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에 특화된 전략 컨설팅, 주로 이제 서비스로서는 IR과 사업계획서 자문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좀 팁스 부분에 특화를 해서 많이 하고 있고, 다음에 전략 외에도 이제 투자와 마케팅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제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제 앞서 오전 세션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들으셨겠지만 민사고 창업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마케팅 사업부는 종합 브랜드 컨설팅이나 퍼포먼스 마케팅 등 일반적인 마케팅 에이전시들이 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전략이 코어가 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전략적인 관점으로 마케팅을 설계하면 이제 전략적인 매출 증대 퍼널들을 설계해서 결국 이 단기적인 매출들이 쌓여서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중시하고 있고, 또 이 전략에 기반해서 어쨌든 투자 전략을 설계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IR이나 사업계획서 자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의 기업가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런 플라이휠이 함께 돌아가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 맥락에서 이제 전략, 투자, 마케팅 이런 종합적인 실무 중심의 보육이 가능한 회사로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전문 강사나 전문 컨설턴트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프라이빗 세미나나 교육 세션이나 이런 것들도 종종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렌디스트 대표로 재직을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킹슬리 벤처스라는 투자사에서 심사역으로 4년을 근무를 했었고요.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생활을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금융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고, 한 25개 정도의 회사에 투자를 집행한 경험 하고, 이제 팁스 합격 지원도 한 30개사 정도 했었고, 어쨌든 이런 투자나 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강의나 AR 코칭이나 중기부 창업 지원원 이런 것들의 전문 심사위원으로 다니고 있어서 어쨌든 초기 투자 유치,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와 이 투자 유치 생태계에 관해서는 좀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 투자해봤어? 라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어쨌든 직접 투자를 하는 회사이고 요런 정도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 회사와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로 가름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 관련된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초기 사업체의 자금 조달은 저희가 보통 초기 사업체들은 데스밸리를 겪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사업을 하려고 보면 항상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돈이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돈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처음에 사업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인데, 요걸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는 제품 개발비, 채용, 아니면 어떤 재고 매입비 같은 초기 자금 투입이 필수적인데, 이 매출은 없는데 사업적인 가설을 검증해야 하는, 그래서 비용이 타지만 매출은 없는 구간을 데스밸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스밸리를 넘어서 매출이 발생하고, 이 발생하는 매출을 통해서 언젠가 손익분기를 맞추고, 다음에는 이제 폭발적으로 앞에 이제 투자해 놓은 것들이 결국 회사의 자산이 되어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인 이제 곡선 구간, 제이커브를 그리려면 모든 사업에는 초기 자금 투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앞에 데스밸리 구간에서 가장 많이 이제 투자 유치 관련된 니즈들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거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워낙 투자 유치 관련된 어떤 마케팅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종종 투자 유치가 목적이 되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투자 유치는 그 자체로 어떤 절대적인 목적이 아니라 기업을 잘 경영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좀 재무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까? 저 제이컵의 데스밸리 구간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를 판단을 하려면 우리 회사의 자금 상태를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 회사의 자금 상태를 읽는 방법이 이제 재무제표인데요. 이제 재무제표는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앞에 세 가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는 반드시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장 직관적인 이제 손익계산서, 저희가 이제 매출, 비용, 이익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보는 이거는 이제 어떤 기간 동안의 영업 성과를 나타내는 성적표죠.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비용을 제하면 이익이 남고 다음에 이자 비용 같은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이 아닌 어떤 기타 비용과 법인세를 제하고 나면 이제 단기 순이익이 남죠. 그리고 이 단기 순이익 항목이 이제 재무 상태표나 다른 재무제표들과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가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은 손익계산서는 어떤 기간의 경영 성과이고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의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의 스냅샷인 거고요. 이 두 가지 점은 이제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어쨌든 뭔가 이제 시간의 제약으로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창업 직후에 이제 재무 상태표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자금 조달에 있어서 고려돼야 할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는 재무 상태표인데요. 이제 초기 사업에 필요한 가장 자금은 현금,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인데 이 현금성 자산을 그러니까 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은 내가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획득했느냐인데 이제 부채는 남한테 빌린 돈이고 자본은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 사업에 뭔가 뭐 재고를 매입을 하든 아니면 어떤 기술 투자를 하든 하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이 현금을 부채로 조달할 거냐 자본으로 조달할 거냐의 문제가 되죠. 처음에 창업을 하면 우리가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산 계정에는 현금성 자산이 있고 다음에 이제 자본 계정에 자본금이 있죠. 사실 이 자본금은 그래서 회사를 창업하고 나면 이제 뭐 정부 지원금 같은 걸 안 받을 때 제일 먼저 까먹는 돈인데 진짜 대표 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가 자기 사업에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사한테 가서 그래도 막 몇 억씩 투자해달라고 처음 이야기를 할 때 결국 대표자가 진짜로 자기 사업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이 자본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투자 유치를 하실 때는 적어도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회사의 자본금으로 가지고 계신 게 투자자한테 최소한 나의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식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조금 하다 보면 이제 매출은 안 나는데 계속해서 뭐 어떤 개발이나 뭐 재고 매입이나 요런 식으로 비용이 나가다 보면 이제 현금성 자산을 까먹고 이제 손실이 누적이 되면서 자본이 자본 잠식 상태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이 없으니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 자본, 즉 부채, 채권을 발행해서 남의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본,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충당할 수도 있죠. 근데 먼저 이제 부채 같은 경우에는 차입을 하려면 초기 사업체는 이제 뭐 매출 같은 신용 지표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고 싶겠죠. 전통적인 금융권에서는 당연히 돈을 빌리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아니면 중진공처럼 이제 국가 지원을 통해서 신용이 없는 초기 창업 기업들의 신용을 보강해주거나 아니면 직접 대출을 해주는 기관들을 통해서 통상 한 1, 2억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자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이 회사에 돈을 더 넣거나,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 주주를 새롭게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주식을 제3자에게 판매를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제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외부 투자 유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 유치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뭐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주들이 증자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금 조달 수단 중에 한 가지인 거지.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유치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투자 유치를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 경영적인 판단을 할 때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빚을 지고 싶지 않지만 사실 사업을 할 때 내가 확실하게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실 부채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이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자 비용과 상한 의무가 존재하지만 그래서 사실 쉽사리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외부 투자 유치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확보 가능한 자금이기도 하고요. 그 사실 이게 제한된 법인의 초기 상태 법인의 신용으로 부채를 많이 일으키는 것도 이것도 어쨌든 뭐 투자 유치가 됐든 큰 맥락에서의 자금 조달의 한 가지 방식인데 이것도 사실 저는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투자 유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는가 결국 자금 조달의 한 가지 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투자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두 가지 종류의 투자자가 있다고 하죠. 이제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인데요.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벤처 캐피털이나 기관 투자자들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제 전략적 투자자들은 어떤 사업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두 개가 아주 엄밀하게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에 모든 투자의 목적은 투자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시너지를 내서 수익을 일으키든 아니면 투자에서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을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남겨서 수익을 내든 결국 모든 투자자의 제일의 목적은 동일하게 투자 수익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재무적 투자자나 전략적 투자자나 둘 다 그냥 돈 벌고 싶어서 이제 투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전략적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율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실 뭐 어떤 자본시장법이나 민법에 따라서 일정 뭐 특약 사항들을 제외하면 사실 계약서 조항들이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어서 크게 레드 플래그가 될 만한 것들은 없지만 특히 전략적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검토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의 성격이 더 강한 곳 그리고 전략적 투자의 성격이 더 강한 곳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펼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기업형 벤처 캐피탈, 그리고 일반 기업 이런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특히 어떤 회계사, 변호사 같은 전문 직군들이나 아니면 꽤 전문적으로 또 초기 사업체에 투자를 집행하시는 투자 이해도가 높은 개인 엔젤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되시고요. 다음에 이제 투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숙하신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들을 말을 하는데요. 이게 흔히 이제 한국에서는 ACVC라는 표현을 구분지어서 쓰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이 투자사들이 가지는 법적 라이센스 때문에 표현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사실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회사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이제 상대적으로 엑셀러레이터들이 더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하고 이제 벤처 캐피털들은 좀 더 한 5억에서 1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집행하는 좀 더 큰 단계의 투자를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기업형 벤처 캐피탈은 이제 기관 투자와 기업의 중간에 있는 건데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회사의 형태로 혹은 어떤 관계회사의 형태로 이제 전문 투자하는 관계회사나 자회사를 두곤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 기업형 벤처 캐피탈들은 어쨌든 그 회사의 출자금이 어떤 기업에서 왔지만 이게 모회사 이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통해서 모회사와의 포트폴리오와 적극적인 시너지를 도모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 CVC, 아까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CVC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전에 조사를 잘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이제 보통 사실 스타트업이 일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방식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이제 대중견 기업들이 스타트업과 협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뭐 선발하고 이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거치고 다음에 투자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사실 이 오픈 이노베이션 팀을 통해서 기업을 접하게 되면 이 팀은 스타트업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초기 단계의 사업들을 보육하고 다루는데 특화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어떤 회사의 기업 전략실이나 아니면 어떤 재무팀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작은 단계 회사들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사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훨씬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는 편이지만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보다는 어쨌든 그 본체에 있는 투자 내지는 전략 혹은 어떤 사업개발실과 연계가 될 때 보다 규모 있는 협업이 진행되거나 규모가 큰 투자가 이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단하게 투자의 종류와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투자도 어쨌든 이 자본 투자의 관점에서 자본 투자의 관점에서 주식이 있고 주식의 성격을 일부 가지는 사채들이 있는데요. 이제 주식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장 단순한 투자가 이제 보통주죠. 이제 창업자들이 가지는 주식이 보통주고요. 그냥 주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그냥 기본적인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이제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선주는 이제 우선주의 기본적인 개념은 보통주 주주에 비해서 회사의 자산이나 배당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재산 배분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이제 우선주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벤처 투자할 때 RCPS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상환권과 전환권이 포함된 주식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권리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요즘 이제 원래 실리콘밸리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되게 많이 했던 투자인데 한국에도 최근에 한 2, 3년 정도 동안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된 게 이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 세이프 투자라는 게 있는데요. 세이프 투자는 일단 투자를 받으면 회사의 재무제표는 부채로 잡히게 되는데요. 이거는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이 부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조건이 발동되지 않으면 상환 의무가 없는 무담보 사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후속 투자 유치 금액 같은 조건이 설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이프 투자로 5억 원을 유치를 했는데 우리가 이 뒤에 후속 투자 유치를 10억 원 이상 하면 그 후속 투자 유치를 받는 조건과 동일하게 혹은 유사한 조건으로 이제 주식이 발행되는 그런 형태의 되게 신기한 조건부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가 아니죠. 그냥 사채인데 이제 전환 사채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벤처 투자할 때는 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투자가 집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VC에서는 많이 하는 형태는 아니고 이건 이제 사모펀드 단계로 넘어갔을 때이고 이제 일반적인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이제 전환상환 우선주, 그러니까 우선주나 아니면 이제 세이프 계약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밸류에이션 하는데 요거 읽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시로 이제 자본금 1억 원 하고 주식 1만 주인 회사가 이제 자본금이 1억 원, 주식이 1만 주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주식 1,000주를 주당 10만 원에 발행을 하면 이 투자 전 기업 가치는 10억 원, 다음에 투자 후 기업 가치는 회사의 현금이 주식 발행을 통해서 회사의 현금이 1억 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투자 전 기업 가치 10억 원에 들어온 현금 1억 원을 더해서 즉시 이제 기업 가치가 11억 원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업 가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어떤 되게 객관적인 지표처럼 보이고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가치일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기업 가치가 뭐 10억 원이다, 11억 원이다 했을 때 누가 11억 원의 기업을 사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가격표와는 개념이 다르고 다만 이제 투자자와 기업이 주당 발행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투자 유치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 당연히 회사에 자금이 조달되는 것도 있겠지만 주주가 늘어난다는 게 사실 회사에서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주주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일단 주주가 무슨 뜻이냐면 흔히들 오해를 하는데 이게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주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자본금을 납입하고 받은 회사에 대한 법률상 권리 문서입니다. 그 주주의 4대 권리는 배당을 받을 권리, 주총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 신주가 발행되면 우선 인수할 권리, 그리고 회사가 망하면 남은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뭔가 회사에 참여할 때 이제 주식을 가지게 되긴 하지만 실제로 주주라는 것 자체는 이제 권리 문서를 가지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요게 이제 법률적인 의미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쨌든 이 주식 문서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하고 회사에 돈을 납입한 증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게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회사가 성장해서 배당을 받거나 주식 가치를 높여야만 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이고, 따라서 이제 주주는 회사의 성장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주주가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아닌 제3자가 주주가 되면 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주가를 이 주식의 가격, 그 주식의 가격은 곧 기업 가치와 연결이 되니까 이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의적으로 노력할 외부의 우군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하지만 동시에 이제 외부인이 회사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지배구조나 투명한 경영에 눈치를 보고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영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 투자 계약서상 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이나 운영 관련해서 보고하거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제 앞에가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였다면, 실제로 투자 유치를 받으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조달되기도 하지만 사실 누군가가 우리 회사의 가치를 이만큼 인정을 해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순간이긴 한데, 또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시장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은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기업 가치 100억 원을 인정받아서 누군가가 1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이 특정 투자사는 했지만 다른 투자사가 다 할까? 하면 그건 아니에요. 따라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받았다와 시장의 누군가에게서 인정을 받았다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투자했을 거야는 아니지만 어쨌든 창업자와 창업팀의 역량을 믿고 우리 회사의 성장을 신뢰하는 투자자와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꼭 대안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믿어준 투자자에게 고맙고 또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 투자자와 가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VC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뭔가 이런 투자 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통 투자하는 회사라니까 우리 회사 투자 검토를 요청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사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사는 뭐 보편적으로 어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VC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영리 목적의 회사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들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VC가 뭐 하는 집단이고 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투자를 통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해를 해야 그들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VC의 수익 구조는 흔히 두 가지인데요. 이제 직접 투자하거나 조합으로 투자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 투자는 그냥 투자 회사가 자기 회사 자본금으로, 자기 회사에 있는 그냥 현금으로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주주명부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세렌디스트인데 세렌디스트가 직접 투자를 하면 주주명부에 주식회사 세렌디스트가 기재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직접 투자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VC들은 조합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이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 이게 되나? 안 되네요. 조합은 이제 이 VC가 한 3%의 정도, 한 3%, 3에서 한 10% 정도의 돈만 자기 돈을 넣고 나머지는 외부 투자자들을 끌어다가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 외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이제 출자자 내지는 속된 말로 쩐주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기업체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랏돈, 그러니까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혹은 지자체 같은 곳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싶지만 자체적으로 투자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 투자 전문가인 VC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돈을 위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VC들은 자기 돈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돈을 위탁받아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조합의 수익 배분 구조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VC가 직접 출자한 돈은 전체 펀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이, 전체 펀드 규모가 100억 원이라고 한다면, VC가 직접 넣은 자기 돈은 10억 원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최소 출자 요건은 1억 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돈은 굉장히 조금 들어가 있고, 이제 남의 돈을 운용을 해주는 건데, 이 VC들은 그러면 수익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조합으로 투자한 지분을 나중에 팔아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0원에 산 주식을 나중에 10만 원에 팔아서 9만 원을 차익으로 인식하는 것. 혹은 이제 펀드 운용 수익이 있는데 남의 돈을 위탁받아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위탁된 돈을 운용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수수료를 받습니다. 혹은 이제 비투자 수익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엑셀러레이터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도 있고요. 근데 각각을 살펴보면 이제 VC들이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투자 차익은 누군가에게 되팔아야 주식이 수익이 돼서 돌아옵니다. 따라서 결국 엑시트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주식을 팔아야만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VC들이 보통 가지는 수익 배수에 대한 눈높이가 최소 뭐 한 3에서 5년에 한 5배에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게 통상적으로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면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봤을 때 연평균 8%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수익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이게 VC들의 기본적인 투자 차익에 대한 눈높이고요. 다음에 이제 펀드 운용 수익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VC들은 남의 돈을 대신 운용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돈을 맡긴 사람들이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펀드를 운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맡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사예요. 그래서 뭐 게임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게임 관련된 스타트업에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펀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론 투자자들도 색채가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컨텐츠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VC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컨텐츠 분야의 투자를 좋아하는 어떤 출자자 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돈을 위탁하는 회사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투자 유치를 할 때는 이 VC가 가진 조합의 성격, 이 조합이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뭐 그런 특정 산업 분야나 사업화 단계나 지역 같은 주목적 요건들을 확인하시는 게 실제 투자 유치의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VC들이 보통 어떤 분야로 투자를 특화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뭔가 이 출자자들을 구분해서 받느냐를 보시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투자 단계가 있을 거고요. 사업화 단계별로 이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단계로 이제 나눠서 그 단계별로 이제 특화된 투자사들이 보통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분야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딥테크일 수도 있고 바이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도체일 수도 있고 이런 투자 담당자 혹은 투자사별로 또 특화된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펀드 주목적 같은 경우가 사실 레버리지하기에 가장 좋은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창업 초기 법인 설립 기준으로 업력 7년 미만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충북 지역의 어떤 지자체에서 출자를 받았다면 충북 지역 기업에게만 투자해야 하는 펀드, 이런 식으로 이런 굉장히 좁혀진 주목적을 가지는 펀드들이 있는데, 사실 이 주목적 요건을 달성해서 투자를 집행하지 못하면 펀드 운용에 대한 페널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주목적 요건은 VC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무사항들이고, 따라서 이런 주목적이 좀 특수하고 좁을수록 주목적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투자 검토 자체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레버리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 검토 과정인데요. 보통 이제 투자 검토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제 회사에 따라서 굉장히 간략한 프로세스를 가지는 곳들도 있고, 혹은 훨씬 더 긴 프로세스를 가지는 곳들도 있는데, 보통 초기 단계일수록, 그러니까 시드, 프리시드 단계일수록, 이제 검토 과정이 더 짧고, 다음에 이제 시리즈 A, B, 이 뒷단 투자로 갈수록 투자 검토 과정이 비약적으로 길어지는데요. 왜냐면 검토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처음에 보통 어떤 담당 심사역이나 이제 심사역급 혹은 이제 시니어급, 한 팀장급, 뭔가 본부장급과 이제 미팅을 한 2, 3회 정도 하면서 이제 담당자가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매력 포인트를, 그러니까 우리 결국 이 과정을 보시면 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회사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회사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투자를 담당하는 심사역은 이 사람,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회사들을 투자 검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어쨌든, 처음에 요 미팅부터 이 담당자는 계속해서 회사의 매력 포인트를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세일즈하지?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다음에 이 과정에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이 담당자가 생각하시는 이 담당 심사역이 생각하는 셀링 포인트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역이 어쨌든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들을 훨씬 더 잘 아니까 그 부분은 존중을 해서 좀 투심보고서 작성을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요 미팅을 거친 다음에 회사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를, 그러니까 그 투자사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어떤 IR 같은 자리가 있고, 다음에 이 담당자가 이후에 투자심의 보고서라는 거대한 문서를 작성을 해서 이 투자심의위원회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데, 요 투심위원회는 보통 이제 투자사의 경영진이나 리스크 관리 인력이나 펀드 운영에 관련된 핵심 인력들, 특히 이제 시니어급 투자 인력들이 대부분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멀하고 어려운 자리고, 다음에 이제 처음에 우리 회사를 만났던 이 담당 심사역은 이 사람들에게 이 투심 보고서라는 문서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후에 이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 뭐 기업에 대한 실사나 아니면 투자 계약서의 세부 항목들을 조율을 해서 실질적인 투자 계약 체결과 실질적인 이제 투자가 집행이 되게 됩니다. 이 심사역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결국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역이 결국 우리 회사를 저 투자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심사역의 머리를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동기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우리 회사를 좀 더 투자심의위원회와 투심보고서로 수월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사역이 뭐 하는 사람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심사역은 크게 3가지 일을 하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신규 투자권을 발굴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투자 검토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보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투자금이 납입되게 하기 위해서 은행과 어떤 서무 처리들을 하고, 다음에 뭐 중기부의 보고사항들도 있고, 뭐 이런 투자의 실무에 관련된 어쨌든 정해진 날짜에 투자 계약이 이루어지고 투자금이 잘 입금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보이지 않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도 같이 하는 사람이고, 또 다음에 이제 투자한 이후에 성장을 지원하거나 팔로우하는 과정도 이제 심사역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게 심사역은 이제 투자 기회를 늘 탐색하고 이제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을 발굴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실무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게 하루에 기업을 10개씩 만나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업이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사업을 기획을 하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아이템, 비슷한 사업 계획서를 여러 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 회사의 사업이 우리 회사의 사업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거나 차별화됐다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심사역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심사역이 우리 회사를 대변하는 실무자이고, 실무자랑 싸우면 어떤 일을 해도 괴롭습니다. 결국 친해지면 투자사에서 우리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심사역과는 잘 지내시니까, 심사역이 비록 의사결정권은 없을 수 있지만 이 실무자와 잘 지내주는 것이 결국 실제 투자 검토 의사결정이나 혹은 이후에 투자가 되더라도 팔로업 되는 과정에서 투자사와 원활하게 지내는
관계성의 키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역은 무슨 동기로 일할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심사역도 있고 덜 열심히 일하는 심사역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투자사니까 당연히 어떤 뭔가 엑시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에 따라서 이게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롯이 우리 회사가 성장성이 높고 향후 엑시트 잘 될 것 같아서 돈을 보고 투자 검토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심사역도 일종의 직무이다 보니까 또 커리어적인 욕심, 그러니까 좋은 투자 레코드를 남겨서 뭐 연봉을 높이고 승진하려는 욕심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더 큰 거는 저는 이제 재미와 낭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탐색하고 또 뛰어나고 역량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재미, 그리고 이 투자한 기업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성장하는 기업을 보면서 뭔가 본인이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함께 뿌듯함을 느끼고 이 과정에서의 낭만과 정성, 결국 이런 정성적인 동기들이 심사역을 움직이는 더 큰 동인이 되고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에 의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결국 이 사람들도 사람이고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크다, 이런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제로 V식에 투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 투자사를 만나는 과정을 결혼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투자를 받는다는 건 이 투자사가 주주가 된다는 거고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건 경영의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신중하게 배우자를 찾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을 못했지만 이런 강의나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일단 VC가 우리 회사를 찾아올 수 있지만 일단 보통 이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VC들을 찾아서 나서죠. 그래서 어떤 VC에게 컨택을 해야 할까? 당연히 정량적인 요소에서 우리 회사가 적합한 VC한테 연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시드 투자를 유치하는데 주로 최소 투자 집행 금액이 한 10억 원 이상인 그런 단계의 투자사들에게 연락을 하면 적절한 검토를 받기 어렵겠죠. 그거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투자 집행 금액, 그리고 투자 단계, 타겟하는 산업 분야, 그리고 펀드의 주목적이 부합하는지 여부 같은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스크리닝을 하고 연락을 하셔야 제대로 된 투자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체크하면 정말 좋은 부분들이 이제 정성적인 요소들인데 사실 투자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펫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엑시 사례를 가진 투자사한테 연락을 한다고 해서 이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당시에 그 회사에 투자했던 어떤 경험과 기억과 그 엑시까지의 과정들을 기억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 심사역들의 근속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내 회사를 검토하고 있는 담당 심사역은 그 해당 사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 사실 그게 회사의 성과로 남아있지만 회사에 잘 아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냥 이 담당하는 심사역이 우리 회사의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이 있거나 혹은 이해도와 흥미가 있다면 사실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네임밸류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이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다음에 어쨌든 포트폴리오사는 투자사가 가진 가장 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좀 사업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사가 있다면 사실 이거는 투자사 입장에서도 좋은 게 결국 투자사가 기존에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상호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사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컨택을 해야 할까요? 사실 투자 유치를 시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콜드메일 같은 것도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미팅을 하려면 결국 이게 선호되는 연락의 방식의 순서가 지인 소개가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엔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매칭되거나 혹은 데모데이에서 만나거나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제 콜드메일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투자는 금융업이다 보니까 금융업은 사실 신뢰자본이 가장 중요한 업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이 신뢰자본이라는 게 모든 것을 꼬치꼬치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따라서 어떤 계기로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의 추천으로 만났는지가
어쨌든 이 투자 검토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작할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신뢰를 보강해주는 중재자가 있으면 미팅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가장 좋은 형태가 뭔가 투자사와 연이 있는 지인 혹은 이제 지원 사업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팅을 했다면 사실 당장은 이 투자사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속적인 팔로업을 통해서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는 사기꾼도 많고, 또 이제 초기 단계의 기업일수록 대표자가 진정성 있게 사업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시간을 두고 다양하게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 내가 열심히 사업하는 모습을 어필을 하면 결국 뭐 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심사역에게 우리 회사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또 투자 유치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투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하다는 점을 또 어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앉아있는 이 투자사의 사람에게 우리 회사를 세일즈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일회성 영업이 아니라 관계 맺기로 접근을 해서, 마치 이제 소개팅에 나가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결혼해주세요 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성 영업보다는 관계 맺기의 측면에서 길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심사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심사역이 투자심의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한 30페이지, 3에서 5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인데요. 사실 심사역은 결국 이 투자심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투자심사 보고서의 틀에서 기업을 이 투심 보고서를 상상을 하면서 기업을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심사 보고서의 항목들이 결국 투자사들이 기업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언어이고, 그러니까 이 심사역이 여기에 맞게 심사역은 이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어떤 숫자나 객관적 데이터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투자사들이 우리 회사를 이해하기도 쉽고 투자심사위원회도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소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우리 회사의 어떤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그런 정량적인 뭔가 시장에 대한 내용, 산업에 대한 내용, 밸류체인에 대한 내용,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또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보통 레퍼런스 체크와 이제 회수 방안, 그러니까 어떻게 엑시트할까에 대한 내용도 보통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업은 신뢰자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대표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 레퍼런스 체크의 대상이 이제 대표자의 백그라운드와 관련된 사람들, 혹은 고객사의 평가, 혹은 협력사나 기투자사의 평가, 이런 것들이 대체로 들어가는 편이고요. 다음에 이제 회수 방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제로 M&A가 될까, IPO가 될까, 후속 투자 유치가 잘 일어날까,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투자사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는 IPO 될 거예요, 우리는 후속 투자 이렇게 받을게요 라고 제시를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심사역 개인 혹은 이제 회사의 자체적인 어떤 프로젝션과 판단이 깊게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는 얼마일까? 기업 가치가 이제 VC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 회사 주식 요만큼을 요 가격에 판매합니다가 결국 이제 기업 가치의 소통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절대 기업 가치 평가, 상대 기업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회사가 막 매출이 몇백억대 나오고, 이제 기존 재무 데이터가 몇 개년치 안정적이게 있고, 이러면 이런 방법들이 의미가 있지만,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식의 재무적인 접근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이제 경쟁사의 요 상대 기업 가치 평가를 제가 하이라이트한 건, 이제 경쟁사의 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에 대한 준거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MAU가 10만 명일 때 기업 가치를 요 정도 받았다, 100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MAU가 지금은 한 7, 8만 수준이니까 거기서 한 20-30% 디스카운트한 한 7, 80억 정도가 우리 회사의 적정 기업 가치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혹은 경쟁사들이 투자 유치한 가격이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 통용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을 하시고, 다음에 경쟁사의 사업 지표들과 우리 회사의 사업 지표를 어느 정도 비교를 해서 기업 가치의 준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시드 투자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통상적인 시드 투자는 결국 뭐 대부분 저 레인지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은 한 3억 원 미만, 다음에 기업 가치는 한 10에서 30억 원 정도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투자사들은 워낙 많은 회사에 투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사업화 단계나 기술력이나 팀 구성에 따른 적정 밸류에이션에 대한 계산기가 머릿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I처럼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런 단계의 팀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적당하겠네? 라는 정도의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선이 있는 편이고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즘 투자 트렌드 그냥 간단하게 한두 줄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화랑이지만 솔직히 벤처 투자 시장이 화랑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벤처 투자 시장은 조금 니치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VC들은 사실 수익성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익이 나는 회사 혹은 BEP에 근접한 회사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굉장히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플랫폼형 유니콘이라던가 깊은 데스밸리를 겪으면서 뭔가 폭발적인 성장을 그리는 플랫폼적인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뭔가 아예 딥텍과 정부 지원,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데스밸리 구간을 지나갈 수 있는 딥테크 회사들이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어느 정도 캐시카우가 될 만한 모델들이 작동하는 회사를 확실히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트렌드에서는 뭐 다 익숙하신 분야들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소비재 쪽에 관심이 있는, 아까 제가 계속 딥테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못지않게 이제 뭐 K컬처 관련된, 특히 이제 수출이 용이한, 글로벌 진출이 용이한 어떤 뭐 뷰티나 푸드나 이런 소비재 브랜드에 관련된 어떤 투자나 관심도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고